옛날부터 형성된 믿음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투자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다. 근본이자를 버리고 신용화폐 제도로 바뀐 순간부터 투자를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확률이 높은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투자 없이 노동소득만으로 남과 겨루겠다는 건 남들이 자전거를 탈 때 당신 혼자 맨몸으로 뛰고 있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를 공부하면 세상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사는 사람은 한 줌도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 그저 몇 줄, 중고등학교 때 몇 단락 읽은 것 같고서 고작 그 정도 내용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마치 조망만한 돛담배 위에서 망망대해를 나침반 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세상이 마치 미로처럼 보이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천금 같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된다. 그럴 땐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공포를 이겨내고 한 발자국씩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다가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상을 이루는 자본주의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심쟁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본인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이런 인간의 본성을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당신은 돈에 관심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난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다. 사람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욕망의 방향은 조금씩 변하지만 욕망의 크기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욕망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걸 욕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욕망은 사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다. 돈과 명예는 단지 그런 욕망의 그림자일 뿐이다. 어린 시절에 본능적으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했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단지 사회적 신분과 상황에 갇혀 있을 뿐 본질적인 욕망은 변한 게 없다. 우리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 사회적 성취를 얻으려는 것 모두 옆에서 지켜봐 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나눌 사람 없는 분은 허망한 거고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는 일방적 사랑 역시 마음만 아플 뿐이다. 당신의 빛나는 기술과 지식도 그걸 뽐낼 사람이 없다면 코 후비는 능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남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흐름을 살피다 보면 대부분의 인간 행동의 원칙을 배울 수 있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게 마인드맵처럼 하나로 이어질 때 인간사의 커다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욕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바로 자본주의, 경제, 돈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천금 같은 기회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엔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평생 인플레이션과 싸운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오면서 항상 느낀 안타까움이 있다. 대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긴 삶 속에서 경제에 무관심할까?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왜 게임 규칙도 읽지 않고 인생을 살려고 할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 먼저 경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수십 걸음 앞서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음에도 애초에 무관심한 사람이 경제에 흥미를 갖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저 서점에 달려가서 책 몇 권 읽는 것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많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 간단한 행동을 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거나 혹은 평생 동굴 안에서 사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괴롭히는 모든 잡다한 문제들을 일단 덮어놓고 제일 먼저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규칙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왜 경제를 공부해야 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모른다는 건 알파벳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경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제 현상 중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평범한 서민들 대부분은 평생 인플레이션과 싸우다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기 위해 평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고 소비하지만 원시인이 현대에 와서 이 광경을 목격한다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종이에다 요상한 그림 몇 개 그려놓은 걸로 쌀도 사고 집도 사고 하니까 말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폐를 믿고 경제활동을 해가고 있지만 사실 이 화폐라는 건 비트코인만큼이나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는 물건이다. 우리가 현대 방식의 종이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긴 인류의 역사에서 채 1000년도 되지 않았다. 그전에는 돈으로 주로 은이나 금 등의 실물을 활용했는데 굉장히 불편한 형태의 통화였다. 왜냐면 은이나 금이란 건 휴대와 보관이 불편할 뿐 아니라 수량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키우는데 큰 장의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건도 있고 수요자도 있는데 돈이 부족해 거래를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이 화폐, 다시 말해 정부를 믿고 쓰는 신용화폐라는 건 이런 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는 엄청난 발명품이었고, 인간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사람들이 이 종이 쪼가리를 믿고 사용하게 만들기까지 무려 수천 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쓰는 종이 화폐가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지 알겠는가? 우리는 이 발명품 덕에 더 이상 금과 은덩이를 들고 시장에 나갈 필요 없이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대가로 악성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당신이 만약에 돈을 찍어낼 권한을 가진다면 당연히 남들 몰래 더 찍어낼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항상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펼쳐야 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려고 한다. 따라서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잠깐의 부침은 있어도 항상 우상향한다.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처럼. 정부는 화폐를 계속 늘려나가고 화폐를 늘려나가면 금과 부동산 같은 진짜 자산의 내적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화폐의 표시상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신의 월급은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정체하게 되고 따라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빈부격차는 사회적 불만을 키우고 정부는 그걸 핑계로 화폐를 더 늘려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늘리게 된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안전하게 이자가 쌓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틀린 생각이다. 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가치가 깎여나가므로 은행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당신의 자산은 야금야금 깎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몰래 감춰둔 음식을 쥐가 갉아먹듯이 정부가 당신의 돈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는 것이다. 급여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의 급여 오름폭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면 당신의 급여는 오른 거고 당신의 가치가 상승한 거지만 당신의 급여 오름폭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당신의 급여는 사실상 깎인 거고 당신의 가치는 떨어진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즉 부자들은 이걸 알기에 항상 매 순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플레이션과 싸워나가고 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정부의 합법적 폭력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행위인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 왜 자신이 점점 가난해지고 인생의 레이스에서 뒤처지는지 제대로 모른 채 나는 열심히 사는데 성실히 돈을 모으는데 왜 자신은 가난해지는가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에 1억, 2억 하던 똑같은 집을 3억, 4억 주고 구매하게 되고 당연히 당신의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도 10년, 20년 늦춰지게 된다. 그렇게 생긴 사회에 대한 불만, 질병, 부부싸움 모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생긴 결과물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당신이 알아야 할 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정부나 뛰어난 정치인이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단지 인플레이션을 늦추냐 가속화시키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적을 바로 알기 위해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커다란 질서와 돈의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옛날부터 형성된 믿음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투자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다. 근본이제를 버리고 신용화폐 제도로 바뀐 순간부터 투자를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확률이 높은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투자 없이 노동 소득만으로 남과 겨루겠다는 건 남들이 자전거를 탈 때 당신 혼자 맨몸으로 뛰고 있는 것과 같다.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70년대 이전의 근본이제 시대의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1950년대 전쟁 이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률 덕분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꽤 투자 효율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변했고 지금은 은행의 적금 이자가 투자 수익률을 넘는 경우는 아주 가끔씩만 찾아올 뿐이다. 우리는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주식만을 생각하는데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도 투자고 당신이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나라의 기준금리에 따라 은행의 예금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 금리를 기준으로 모든 사회의 수익률이 변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은행 금리가 3%일 때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5%라고 한다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돈이 3%씩 불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제 가치가 2% 정도씩 깎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급여가 전년도 대비 3% 올랐다면 역시 급여가 오른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다. 우리 삶은 항상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기에 인플레이션을 이긴 사람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패배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룰을 아는 사람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높은 수익률을 통해 화폐 가치의 감소를 이기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거고, 이러한 룰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금 금리가 3%일 때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5%라면 위험하지 않은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꼭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나 직종이 돈이 된다라는 말이 돌면 자연스럽게 그쪽 업종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업종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평균 수익률에 맞춰진다.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부는 의사 열풍도 이렇게 볼 수 있다. 1. 의사의 수익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 2. 의사 수요가 몰린다. 3. 의사가 되길 바라는 사회적 수요는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4. 의사의 수익이 감소하며 사회적 평균 수익률 정도 근처까지 줄어든다. 단, 의사는 긴 공부와 투자 기간이 필요한 직업이므로 평균 수익률 정도로 떨어지면 아무도 의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평균 수익률 이하가 될 때는 반작용으로 다시 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보이지 않는 손이다. 따라서 노동, 투자, 사업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찾아다니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신용화폐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하고 상황에 맞춰 재빠른 포지션 변경을 해야 하는데 투자소득보단 노동소득이 진짜 소득이다. 집은 사는 게 아니고 바잉, 사는 거다. 리빙. 주식에 손 떼면 패가 망신한다.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나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좁은 공간 안에 가두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국가가 개인에게 행하는 합법적인 폭력이라면 투자는 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수단은 뭘까? 아마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게 맞다. 바로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40년대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등락은 있을지언정 항상 우상향해 왔다. 혹자는 이걸 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정상적인 땅에 대한 사랑 혹은 투기 세력이라고 폄하하는데 그런 게 어딨는가. 투자자는 돈이 된다고 하면 몰리고 돈이 안 된다면 냉정하게 떠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건 부동산이 다른 것들에 비해 훨씬 좋은 평균 수익률을 내왔다는 거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 나라 안에 부자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져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GDP가 올라간다는 건 바로 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보통 부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종이 화폐가 아닌 진짜 자산으로 바꿔서 저장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이기에 당연히 가짜 자산인 종이 화폐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 그럴 때 흔히 우리가 돈을 저장하는 곳이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자산 혹은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다. 우리나라 화폐는 전 세계에서 쓰이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는 대부분 우리나라 안에서만 돌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자산에 돈이 저장되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고 돈은 보통 실물자산이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금융자산에 돈을 저장하기가 매우 불리한 나라다. 기본적으로 휴전국가라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어렵기도 하고 IMF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금융은 외국 자본의 놀이터 같은 곳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IMF라는 게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에 그 나라의 서구 자본이 침투하기 쉬운 빨대를 설치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은 외국 자본에 잠식당한 상태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기법들도 결국 대주주인 외국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부는 빠져나가고 외국 자본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의 대부분은 외국인의 침투가 어려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고 실제로 전 국민의 재산은 7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태다. 어린 친구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우리 집 재산 뭐 있어요? 물어보면 아마 지금 내가 엉덩이 깔고 있는 집을 은행이랑 사이좋게 노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거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국토 역시 작은 나라라 다른 큰 땅덩이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부의 밀도도 훨씬 높고 강남을 중심으로 아래 급지까지 쫙 줄을 세워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에 황금성도 매우 좋다.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만한 현금 저장소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건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은 외국 자본의 자본 수탈을 막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은 정책으로 수요와 공급을 컨트롤해서 가격을 조정하기도 쉽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다. 역대 정부들은 다 의도대로 부동산을 컨트롤해왔다. 우리나라의 기업, 은행, 개인 등 모든 존재는 부동산과 각종 금융상품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건 집안 기둥이 뽑히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동산이 떨어져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려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입하여 부동산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이번 2023년 초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 속에서 반등한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사회의 붕괴와 같으므로 정부는 화폐를 더 발행하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일단 급한 불은 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화폐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도는 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랑의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화폐의 흐름과 국가의 흥망. 빚은 유용한 무기다. 당신이 20년, 30년 몸을 갈아 넣어야 살 수 있는 집을 순식간에 땡겨서 사버릴 수 있다. 그 덕분에 당신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폭력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빚에 한번 맞들면 당신의 땀방울이 가치 없어 보이게 된다. 그렇게 빚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시작되면 다시 뒤로 돌아오긴 점점 어려운 체질로 바뀌기 시작한다.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친구들이 그거 청산하는 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는가. 대부분 돌려막기 하다가 파산한다. 심지어 국가라는 건 인구가 5천만 명,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큰 수의 법칙에 따라 그 나라의 가장 평범한 사람 정도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나라가 빚을 털어내는 건 한번 파산하기 전까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문제는 한번 빚을 내기 시작하면 양극화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 잘 버는 친구는 신용도 크고 빚을 더 많이 끌어다 쓸 수 있으니 더 부자가 된다. 그리고 양극화가 벌어지면 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포퓰리스트들이다. 이 친구들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꼬드기지만 결국 결론은 한결같다. 사회는 잘못되었고 불평등하고 나쁜 놈들이 부를 독점함으로 그거 뺏어서 내가 나눠주겠다 이거다. 그래서 결론은 돈을 써야 한다. 혹은 누군가를 처벌해야 한다로 귀결되곤 한다. 근데 무슨 돈으로 하겠는가? 세금으로 한다. 그렇게 늘어난 지출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점점 떨어뜨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니 당연히 세수는 떨어지는데 사회적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점점 커지기만 한다. 그러니까 성실했던 국가가 빚쟁이 국가로 체질이 변해버리는 것이다. 계속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서 양극화를 벌린다. 이렇게 체질이 바뀐 국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빚은 점점 커지고 양극화는 벌어지고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고 노인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늙고 병들어가도 어떤 나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기도 한다. 미국이 그런 경우다. 자신들의 화폐가 전 세계에서 쓰이는 기축통화국이 되면 된다. 기축통화국은 자기들 빚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생산한 100달러짜리 물건을 돈 찍어내서 사버리면서 자기들 빚을 넘기는 것이다. 대신 기축통화국은 어쩔 수 없이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빚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한도 무제한 신용카드에 있는데 왜 성실하게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 결국엔 기축통화국조차도 망하게 되고 그때 전 세계적인 패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기축통화국의 몰락은 화폐의 몰락과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강한 군사력,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 군인도 월급 받아야 싸우는 거다. 화폐가치 떨어져서 월급 못 주면 100만, 200만 군대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사회가 발전하면 군인들 취급도 점점 뒷방노인 취급으로 변해가서 애국심이나 충성심도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미국도 요새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성 있게 일하는 친구들은 점점 없어지고 생산성이랑 관계없는 비영리 단체들만 우후죽순 가득 차게 된다. 전쟁 나면 시민단체들이랑 고양이, 강아지들이 싸울 순 없다. 그렇게 타락하고 병든 국가는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 신기루처럼 망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 인생도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국가라고 다를 거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절대자의 눈으로 내려다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각자 처신을 정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제와 사회를 공부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돈은 그저 돈일 뿐이다. 나는 돈이 좋다. 당신은 누구 앞에서 이런 말 해본 적 있는가?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어느새 천박한 자본주의자로 낙인 찍혀버린다. 사실 나도 어디 가서 무서워서 이런 말 함부로 못한다. 근데 나는 안다. 돈 얘기가 천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피하는 불편한 곳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뇌는 선사시대부터 오랜 기간 진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보기 싫은 걸 과도하게 피하려는 유전적 습관이 남아있다. 돈 자체가 불편한 건가? 아니다. 그게 불편했다면 우리가 굳이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데 시간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불편감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돈이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감과 정신적 박탈감이다. 사람은 사실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얻음으로써 채울 수 있는 본인의 욕망에 대해 집착하는 건데, 본인의 욕망과 집착을 가리기 위해 아무런 선악의 개념이 없는 돈에 돌멩이를 던지는 거다. 돈이란 건 그저 편리한 도구고 거래의 수단일 뿐이고 내 삶의 성취와 행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이 많아질수록 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돈이 무가치해지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돈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돈에 쪼들릴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욕망은 더욱 커지며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원래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사람이 고픈 사람 아니겠는가?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사람이 싫어서 숲으로 들어가도 결국 사람을 찾아 다시 방송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자기암시 같은 주문을 중얼거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아무도 돈이 전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저 돈 얘기만 하면 머릿속 암시가 깨질까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생기고 방어기제가 작동한다. 그게 바로 천박한 돈의 본질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어린 친구들일수록 정말 정신적으로 돈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건 욕심이 덜하고 깨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젊음이라는 커다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욕망의 방향이 다를 뿐이다. 젊은 친구들은 병원에 수백, 수천만 원씩 가져다 바칠 일도 없고 옆에서 은은하게 돈으로 압박하는 배우자도 없고 학원 보내주고 영어 유치원 보내줘야 하는 자식들도 없고 그저 학교 다니며 공부하느라 돈이 끼어들 자리가 적을 뿐 나이를 먹어 젊음이 사그라들고 전쟁터에 혼자 설수록 돈의 가치가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당신이 살면서 느끼는 박탈감과 좌절감, 친구의 인스타를 보고 친구의 자랑을 들었을 때 다치는 마음, 불합리한 직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배우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상대방을 이해하세요. 자존감을 채워보세요. 자꾸 해답 없는 미로를 빙빙 돌게 되는 것이다. 돈은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을 해결해주고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자유를 주기도 하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정확하고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수록 오히려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람은 언제 노예가 되는가? 자유란 뭘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며 한없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교육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로 칭칭 감겨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현대사회는 노예제가 없나? 당연히 있다. 노예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한은 없어지지 않고 다만 형태만 바꿔서 존재할 뿐이다. 노예를 만드는 방법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다. 바로 사람에게서 선택지를 없애면 된다. 선택지가 있으면 사람은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냥 다른 길로 도망가면 되니까. 그리고 돈이란 게 바로 당신에게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수단이다.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특히 가정과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젊을 때 당당하던 사원도 나이 먹고 몸에 대출이 주렁주렁 붙고 일단 가정을 만들고 나면 선택지가 점점 사라져 버린다. 노예 계약서를 되찾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놈의 천박한 돈이지 뭐겠는가? 노예적 관계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보통 기성세대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럼 둘 사이엔 묘한 권력관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아내는 경력 단절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과 막막함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경제적 부양만을 목표로 달려온 가장 중에는 인간관계가 협소한 사람들이 많다. 나이를 먹고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 내 곁에 필요한 건 사랑과 애정인데 하나만 보고 달려왔더니 주변에 가족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럴 땐 오히려 권력관계가 역전되어 버린다. 밖에 나가도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나 애정이 없으니 가정에서 얻어야 하지만 정신적 유대를 소홀히 한 가장들은 소외되기 시작한다. 선택지가 없어졌으니 이번엔 반대로 노예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돈 이야기는 아닌데 연인 관계에서도 노예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세뇌 과정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주변 인간관계의 단절이다. 오직 나에게만 애정과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을 잘라내고 선택지를 나 하나만 남겨놓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사랑이란 이름을 붙인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도덕과 정의란 타이틀을 붙이는 것처럼. 유산을 물려주고 나면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이 있다.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는 차치하고 자식에게 유산을 모두 물려주는 순간 죽기 전까지의 모든 선택지는 사라져 버린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건 별개의 일인데 말이다. 국가와의 관계는 어떨까? 국가는 훨씬 무섭다. 국가는 돈을 초월해 법으로 노예를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사업 인허가를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내 목줄이 나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거 허가 안 해주면 내 인생 망가질 텐데 그거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굽신굽신. 왜 정치인들이 규제를 좋아하겠는가? 남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는 것, 그게 바로 권력이기 때문이다. 노예는 꼭 계약서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고 보통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돈이다. 그래서 나한테 돈은 자유계약서 같다. 내 시간에 자유를 주고 날 당당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노예 목걸이 벗어던지려고 같이 아등바등하는 동기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껏 몸부림쳐도 아까운 시간에 서로 노예 목줄끼리를 비교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당신은 설명서도 읽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에서 가져왔다.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세상의 규칙은 바뀌었고 변화한 세계 질서에 따라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넘어서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이 신앙처럼 퍼져 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야기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정부의 합법적인 폭력에서 개인을 지킬 수 없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며 돈을 모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뒤처진다. 누군가는 앞으로 뛰어가는데 누군가는 거꾸로 뛰어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제는 거대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멈추고 조금이라도 빨리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파악하자. 그래야 다음 주사위를 어떻게 던질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이 인생의 미로에서 헤매는 이들을 위한 설명서가 되어줄 것이다.